자, 그럼 2교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는 전체적인 DRG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2교시는 심포괄수까지 하고 제11장 의료급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심포괄 지불 제도는 앞에서 살펴본 DRG하고 행위별 수가제를 합쳐서 만든 한국형 포괄 수가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심포괄 수가제의 정의를 살펴보면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하는 진료에 대해서 미리 정해진 금액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행위별 수가제 플러스, 그러니까 이제 비포괄 수가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비포괄 수가제하고 기존에 이제 그 7개 질병군을 개선하기 위해서 500개가 넘는, 여기 보시면 500개가 넘는 요런 그 질병군으로 나눠서 확장시킨 개발된 모델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실시 근거는 일단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서 정부에서 위에서 얘기했던 행위별 수가제, DRG의 장점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새로운 그 진료비 지불 제도를 한번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시범 사업으로 실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그 심포괄 모형을 환자별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포괄수가의 수준이라든지 아니면은 진료비 지불 방식 등의 정정성. 그래서 우리 DRG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한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중증이라든지 그래서 중증 수술이나 중증 질환에 대한 지불 방식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타당한지, 그 다음에 확대 적용을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게 지금의 시범 사업의 목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DRG에서 문제였던 의료의 질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의료 공급자의 진료 형태 구분이라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사나 관리 업무 이런 영향 등을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것들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맨 처음에 제가 공단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는 일산병원에서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산병원, 그 다음에 서울의료원,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병원 이런 그 40개 기관을 처음에 실시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2018년도부터 민간 병원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재 지금 시범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크게 질병군으로는 554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령에 따라서 또 구분이 되면 600개가 넘고, 우리 앞에서 분류 체계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6단위 분류 체계를 했었는데 맨 마지막 합병증이라든지 동반 상병에 따라서 마지막에 또 세분을 하면 1700개가 넘는 질병군, 그러니까 DRG보다는 훨씬 더 폭넓게 운영되고 있는 제도가 심포괄 지불 제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 심포괄 지불 제도를 예외가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는 심포괄 제도를 이제 그 적용을 시킬 수가 없는데, 자, 살펴보면 납병동 입원 환자분들 계시죠. 우리 이제 그 8장에서 배웠던 납병동 입원 환자분들이라든지 신생아라든지, 그 다음에 암 환자분들 중에 암을 치료하는 것보다는 완화 의료, 네, 그래서 이제 뭐 통증이라든지 이런 완화 의료를 위해서 입원하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보훈 대상자분들, 그 다음에 행여 환자라든지 외국인 근로자, 노숙자 이런 분들, 그리고 우리 의료 급여 중에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대상자분들 계셨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심포괄 수가에서 제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지불 제도 모형에 조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되는 환자분들, 그래서 여기 예를 보시면 당뇨나 고혈압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식이요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식이요법을 위해서 또 조절이 안 돼서 입원하신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또 제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HIV 대상자 환자분들, 이런 분들은 이 심포괄 지불 제도
제도 시범 사업에서 제외가 된다. 자, 그러면 신포괄 제도의 비용 산정 방법 중에 또 뭐로 또 구분이 되냐면 입원 일수에 따라서 환자군을 구분을 해요. 환자군을 구분을 하는데 이렇게 3개 환자군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은 정상군이고요. 정상군이라고 하는 거는 입원 일수가 우리 퍼센트로 나눴을 때 그 총 입원 일수가 한 5%에서 95% 사이에 포함된 환자분들은 정상군이고요. 그 입원 일수가 5% 이하이신 분들은 여기 있는 하단 열애군에 해당이 되고, 상단 열애군 같은 경우는 그 95%를 초과한 이런 환자군을 상단 열애군, 이렇게 해서 세 환자군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요양급여 비용이 좀 상정 방법이 달라진다. 이렇게 해서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볼 거고요. 자, 계산 방법을 볼게요. 그래서 신포괄 요양급여 비용 같은 경우는 자, 기준 수가가 있겠죠. 기준 수가에다가 우리 조정 개수, 그래서 기관별 조정 개수 퍼센트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환자 입원 일수에다가 평균 입원 일수를 뺀 요 수하고, 그 다음에 일당 수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별 뭐 퍼센트 조정 개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신포괄 지불 제도는 우리 앞에서 행위별 수가제가 포함이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비포괄 수가까지가 포함된 것이 신포괄 요양급여 비용 계산 방법이다. 그래서 요것도 사실은 행위별 수가제는 하나하나 다 뭐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간단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일반 DRG보다는 조금 누락되는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산정 방식 중에 환자군을 3개 군으로, 여기 보시면 3개 군으로 나눠 놓는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기본이 정상군이고 이제 하단이냐 상단이냐. 그래서 입원 일수 환자군이 달라지는데, 거기에다가 환자 입원 일수가 이제 하한 일수의 미만이 있느냐 상한 일수의 초과냐에 따라서 여기 두 가지로 나뉘는데, 행위별 수가로 적용이 되는 환자군이 있고 그냥 정상군, 이 신포괄 급여 비용에 포함이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환자 입원 일수가 정상군 하한 일수 미만인 하단 열애군에 해당이 되면 행위별 수가를 적용을 하게 되고, 또 정상군 상한 일수를 초과한 환자분이 상단 열애군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행위별 수가제. 그래서 이렇게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은 입원 일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신포괄에 포함이 안 되고요. 행위별 수가제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정상군에 포함이 되면 이제 신포괄 요양급여 비용에 포함이 되는데, 여기 포괄 수가 플러스 비포괄 수가 포함된 거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을 조금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포괄 지불 제도는 이루어지는데요. 신포괄 지불 제도에서 요양급여 비용은, 범위는 일단은 이제 554개 질병군의 요양급여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고 의료급여법에 의한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실시가 된다. 그래서 요양급여 범위는 사실 건강보험하고 크게 많이 차이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비급여 대상은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 같은 경우는 제가 1교시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기존은 이제 본인 부담금이 20%를 적용을 한다. 그리고 초과했을 때는 가산이 된다. 그리고 의료급여, 본인이
같은 경우는 이제 행위별 수가제하고 동일하게 산정이 된다라는 거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7장 DRG하고 심포괄 지불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제11장 의료급여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급여 제도는 우리 공공부조, 공적 부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기 목적을 보시면 우리가 가끔 시험 볼 때 어떤 제도, 어떤 법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가끔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료급여 제도의 목적 같은 경우는 생활이 어려운, 그러니까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급여, 의료 서비스를 이제 실시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보건 향상, 그 다음에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목적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 정도는 의료급여뿐 아니라 다른 법이라든지 제도도 이제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 놓으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의료급여는요, 법률적으로 수급권자가 1종하고 2종으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1종하고 2종의 수급권자는 일단 가장 큰 특징은 본인 부담금이 차등 지급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1종 대상자분들 같은 경우는 뒤에서 나오지만 이제 선택 의료기관을 선택을 하게 되면 본인 부담금이 없거나 3, 4차 의료기관은 이제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2종 대상자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이 발생이 하거나 이렇게 이제 조금씩 달라져요. 자, 1종 대상자 분들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생활 유지 능력이 없으신 분들, 그래서 근로 능력이 없으신 이런 분들인데, 여기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의료급여의 역사를 또 잠깐 살펴볼까요? 의료급여는 맨 처음에 1961년에 생활보호법이라는 이제 법이 생기면서 의료급여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생활보호법으로 진행이 되다가 1977년에 의료보호법이라는 명칭으로 개칭이 됐었어요. 그렇게 하고 2000년도에 아까 제가 그 1종 대상자분들 같은 경우는 선택 의료급여 기관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의료기관을 이제 선택해서 실시하는 이런 것들이 2000년도에 시작이 됐고요. 그렇게 하다가 2001년도에 의료보호법이 폐지가 됐어요. 폐지가 되면서 전면 개정이 되면서 그 이후로 지금 나온 국민기초생활보장보호법에 의해서 의료급여법, 그래서 의료급여가 지금 실시되고 있다. 그래서 그 연역은 이제 어떤 법이든 이제 큰 것들은 조금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의료급여 환자분들은 지금 현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이제 그 법적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자, 일종은 근로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생활 유지 능력이 없는 이런 분들, 그리고 또 18세 미만 65세 이상인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보시면 우리 이재민 발생했다라고 하잖아요. 어떤 재난에 의해서 폭우가 너무 심하게 왔다. 우리 몇 년 전에 또 지진 이런 것도 또 발생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이제 이재민 분들, 그 다음에 의사상자 분들이라던가 독립유공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이신 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이탈하신 그 분들, 세터민 선생님들, 그런 분들이 1종 대상자가 되고요. 2종 대상자는 1종 수급권자가 해당하지 않는데 이제 의료급여가 필요하다라고 인정된 이런 분들이 2종 대상자가 되신다. 자, 유형으로는 1종 수급권자가 있고 2종 수급권자가 있고요. 예.
자, 신청 절차를 살펴볼까요? 신청 절차 같은 경우는 크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행여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신청인이 또 달라요. 예,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수급권자가 직접 읍면동에 신청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읍면동에 가셔가지고 신청을 하면 그 행복이음 상담 신청이라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등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시군구에 통합조사관리팀이 있어요. 그래서 요 통합조사관리팀이 뭐 소득이라든지 그 수급권자 신청하신 분의 소득이라든지 재산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결정이 되면 어디로 가냐면 의료급여 사업팀으로 가요. 시군구에 있는 의료급여 사업팀에서 이제 관리를 하시게 되거든요. 관리를 하다가 이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요, 한번 받았다고 해서 계속 이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격 상실이 또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자격 상실 발생을 하면 그런 것들을 조치하는 팀도 의료급여 사업팀이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분이 신청을 할 때는 본인이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행여환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행여환자가 발생을 하면 의료기관에서 이제 진료가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치료 중인 의료기관이 시군구청에 우리 병원에 행여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행여 환자로 등록을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똑같이 행복이음 상담 신청에다가 이제 등록을 하게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의료급여 사업팀에 바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심사하고 결정을 하면은 또 거기서 이제 그 자격을 이제 그 조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급권자 같은 경우는 신청 절차가 두 개로 나뉜다. 그래서 이제 그 의료급여 사업팀에서 이제 그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자격 상실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 조치를 다 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행여 환자 같은 경우는 그 의료기관에서 신청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행여 환자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행여 환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노숙인이신데 이제 그 질병이라든지 사고로 인해서 환자가 됐다라고 하면 일단은 응급진료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군구라든지 경찰관서에서 이제 응급진료 조치를 이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원 파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연고자가 있는지 무연고자인지를 이제 경찰서에서 확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확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주민등록 번호가 없으면 이제 행여 환자로 이제 그 관리 번호가 나와요. 관리 번호를 이제 부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아까 앞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절차를 통해서 행여 환자가 되는데 행여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이 회복되거나 이제 퇴원을 하시게 되면 의료급여 상실이 자격이 상실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의료급여가 결정이 됐어요. 결정이 됐으면 자, 여기 보시면 누가 의료급여증을 발급을 해주느냐? 시군구청장이다. 시군구청장은 이제 이 신청을 해가지고 결정이 돼서 수급권자가 됐다라고 하면 의료급여증을 발급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의료급여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에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이거는 유효기간이고요. 급여 개시는 결정된 날로부터 실시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행여 환자가 이제 행여 환자로 등록이 됐다 그럼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급여 1종이 됐다 2종이 됐다 그러면 그 결정된 날로부터 실시가 되고요.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이 의료급여 환자분이 자격이 있는지 상실이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그
의료급여 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EDI 같은 데서 이렇게 확인을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선택의료급여 기관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바로 확인을 해서 이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할 건지 아니면은 다시 이제 본인 부담금을 받는 환자로 돼야 되는지를 바로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급권자의 운영 체계, 보장 기관, 업무 위탁을 보면 이제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요, 이제 가장 맨 위는 이제 보건복지부가 되겠죠.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그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이제 공단이 있고, 그 다음에 심사평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는 이렇게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공단, 평가원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보장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장기관에 대한 것들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이제 그 대지급제도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의료급여 보장기관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 다음에 우리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 요런 사람들이 이제 보장기관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위에서 운영체계에서 공단하고 심사평가원이 있었잖아요. 그곳에서 시군구청장이 업무 위탁을 한다. 그래서 진료비 심사는 우리 건강보험하고 똑같죠. 그래서 진료비 심사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하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심사해서 결정이 나면 진료비 지급은 공단에서 이렇게 진료비 지급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요 업무 위탁은 다른 그 건강보험이든 뭐 산재보험이든 자동차 보험이든 그 업무 위탁은 똑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급여 범위는 여기 보시면 이제 건강보험하고도 유사하죠. 그래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해서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살짝 좀 다른 게 있죠. 건강보험하고 다른 게. 그래서 안치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안실의 국민건강보험은 영안실의 안치료가 급여 범위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근데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3일 동안의 영안실 안치료가 포함이 되고요. 급여 내용은 건강보험하고 거의 비슷하죠. 네. 그래서 뭐 예방재활부터 시작을 해서 이송까지. 자, 그 다음에 뭐 임신 출산 지원비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장애인분들 특례보장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예,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건강보험하고 급여 비용은 거의 유사하다. 자, 비급여 대상도 이제 거의 비슷하죠. 동일한데 영안실 안치료만 의료급여 수급권자분들은 건강보험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장기관 하면서 제가 대지급금 얘기하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이종급여 대상자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종 의료급여 대상자 중에 이제 그 진료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어렵다라고 하면, 그래서 본인 부담 비용이 좀 많다라고 하면은 보장기관에서 대신 지불을 해주고 나중에 회수하는 제도를 대지급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장기관 같은 경우는 특별시장부터 시작을 해서 시군구청장까지 다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보장기관에서 일단은 대신 내준다. 근데 요 대상하고 금액, 그래서 진료비가요, 본인 부담금이 일단은 기본이 20만 원을 초과를 했다. 본인 부담금이. 그러면 20만 원까지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요. 거기에서 초과되는 금액 있잖아요. 뭐 1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그래서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 또는 부양 의무자의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장기관의 승인. 그래서 신청을 하고 승인을 하면 이제 그
본인 부담금을 대신 지불해주는 요런 이제 대지급금이 있는데요. 자, 신청 및 상환을 보면 본인 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20만 원을 초과하고 1종이 아니라 2종 의료급여 대상자가 요 대지급 신청서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 교재를 보면 신청서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지급 신청서를 그 의료급여기관, 그 의료기관에 확인을 받아가지고 시군구청장에다가 제출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시군구청장 보장기관이 되죠. 그래서 그쪽에서 결정이 나가지고 그 의료기관이 이제 보장기관에서 지급 승인서라는 걸 써주면 의료기관인 병원에서는 이 지급 승인서를 우리 그 청구할 때 명세서 작성하잖아요. 그 명세서에다가 기재를 해가지고 의료기관은 심평원에다가 진료비를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본인 부담금이기는 하지만 이제 그 보장기관에서 대신 지급해 주겠다라는 승인서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업무 위탁을 이제 공단하고 심평원에서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명세서에다가 지급 승인서를 이렇게 같이 기재를 해가지고 청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환. 이제 그 상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수급권자로부터 나중에 회수를 받는 거기 때문에 대신 지급을 해주는 거지 다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요 상환 같은 경우는 분할 상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뭐 3번에 걸쳐서 8번에 걸쳐서 뭐 12번에 걸쳐서 요렇게 그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상환을 하는. 근데 요 그 대신 지불해 준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이자로 이제 대신 지급을 해줬다가 이제 회수를 하는 요런 제도가 대지급금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의료전달 체계에서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3차로 이루어져 있었죠. 1차 의료급여 기관. 그래서 의원부터 의원, 보건소, 약국, 보건의료원. 요거는 우리 그 지난번에 국민건강보험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차 의료급여 기관 같은 경우는 병원하고 종합병원이 해당이 됐고, 3차 의료급여 기관은 상급 종합병원,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분들은 그냥 무조건 뭐 병원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급 종합병원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1차 의료급여 기관에서 3차로 바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간다, 뭐 이송이 된다라고 하면 꼭 뭐를 제출을 해야 되냐면 의료급여 의뢰서라는 것들을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3차 의료급여 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환자 상태가 나아지면 다시 원래 신청했던 의료기관 1차, 2차 의료급여 기관으로 회송을 해야 되는 요런 제도. 그래서 의료전달 체계에서 의료급여는 일반 건강보험하고 조금 달랐었습니다. 요거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1차 의료급여기관, 2차 의료급여기관, 그 다음에 3차 의료급여기관은 이제 상급 종합병원이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저희 의료급여 수급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적으로 의료기관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상한일수를 초과해서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 중에 여기 보시면 뭐 약을 중복 투약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 이제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좀 아무래도 그러니까 중복으로 병원을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 병원 저 병원 막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의료급여 기관을 어느 한 곳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이용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선택의료급여 제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본인 부담금도 좀 달라지죠. 그래서 일종 수급권자이신 분들은 그 선택의료급여 기관이 4개가 있어요. 예. 이렇게 4개로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처음에 1차, 2차 선택의료급여 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면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데 3차, 4차 기관에 가셔서 이용을 하게 되면 본인 부담금이 이제 발생이 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종 수급권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부담금이 있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뭐 대지급금 이런 것들도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급여 제한이 있어요. 급여 제한은 여기 보시면 이제 해를 끼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자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범죄 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이런 것들은 건강보험하고 똑같지 않아요? 예, 다 급여 제한이 되는 거고요. 정당한 이유 없이 이제 규정이나 아니면 의료 전달 체계에 대한 지시를 불응했거나 이런 경우도 급여 제한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급여에 대한 모든 것들은 5년 동안 서류를 보관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의료급여 종별 가산율을 살펴볼게요.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먼저 동그라미를 좀 쳐놓고 자,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3차 의료급여 기관 같은 경우는 22%. 그러니까 의료급여에서 가장 최종 3차 가산율은 20이다.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4 빼고 3 빼고 4를 빼라 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22에서 4를 빼면 18%가 되고요. 그래서 종합병원이 18%의 가산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8에서 3을 빼면 15%. 그래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종별 가산율이 15%가 되고요. 나머지 의원급은 이제 다시 4를 뺀 11%가 된다. 그래서 이 종별 가산율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이냐 의료급여냐 산재냐 자동차 보험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얘 같은 경우는 또 시험에 또 잘 나올 것 같은 이런 문제죠. 잘 나오기도 하고 이거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종별 가산율 적용이 안 되는 곳, 그래서 보건소, 보건지소, 약국, 주산원 이런 곳은 종별 가산율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까지 하고 이번 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수고하셨고요. 우리 기말고사 있잖아요. 네, 기말고사 같은 경우도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온다라고 했던 거 위주로 시험에 되니까요. 이제 동영상 잘 보시고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학생들 수고하셨습니다.